일단 디스트리트와 메이커다오와 신세틱스가 함께하는 디파이 체험 워크샵의 중간 점검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세미나는 사실 애초에 2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디파이 체험의 중간에 디파이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중간에 디파이 체험을 하시면서 어떤 거를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떤 프로토콜에 참여를 해 보셨는지 좀 그런 걸 좀 묻고 중간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기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직도 지금 계속 여진이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여러 암호화폐 대폭락으로 인해서 사실 체험을 하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체험하신 분들이 지금 체험은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점검보다는 여기 참가하신 디파이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이제 디파이에 관한 궁금증이나 현재 디파이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분야에 대한 말씀과 소위를 한 것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고, 그다음 여기에 참가하신 디파이 전문가분들에게 먼저 전달을 드려서 분들에게 이제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세미나를 패널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듣고 시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보이는 명단에서는 일단 마이크님이 가장 먼저 보이거든요. 마이크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일단 저는 현재 지금 디파이를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그룹 파일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디파이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이제 한국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이제 디파이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 이제 한국어 이름은 이제 모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곽조님이 보이는데, 종광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해외 프로젝트의 한국 시장 고르마켓 전략 및 실행을 담당을 하고 있는 어드바이저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크로스보더 엑셀러레이터 포지셔닝을 맡고 있는 엘리티의 광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정우님과 박미성님은 사실 저도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 디파이 코리아에 지금 있으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저도 정보를 많이 듣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디파이 코리아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수아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디파이 코리아 및 그다음에 이제 메이커에서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든 크립토 펀드인 스테이블 노드를 운영하는 남도환입니다. 특히 디파이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쪽에 남아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이제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간단한 토의를 해볼 건데요. 사실 아마 참석하신 분 중에서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 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디파이 업계에서 활동을 해오셨고 특히나 국내와 해외 디파이를 망라해서 디파이 업계 동향이라든지 또는 뭐 새로운 추세라든지 새로운 시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세 분에게 여쭤보시거나 이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디파이 코리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저희는 믿어 심치 않고요. 그러면 일단 세 분 패널 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질문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지난해 디파이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이자 농사가 주를 이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역시나 이자 농사가 주를 이루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걸 넘어선 또는 그걸 보완하는 그와 연계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그 중에서 각각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있고 특히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소개하신 역순으로 해서 남관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약간 설명을 또 드리자면요. 사실 이자 농사 자체가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자 농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자 농사 자체가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자 농사를 많이 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부분의 이자 농사나 아니면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대부분 이제 랜딩 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뭐 컴파운드라든지 이제 아베라든지 그런 랜딩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이자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메이커 아니면은 이제 그런 그 일파밍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자 농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와이어 이제 와이파이 프로토콜 같은 게 좀 잘 되다가 그게 이제 BAC 그러니까 이제 바이너리 체인에도 가서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코닝 마이닝 있으니까 그거를 또 이제 팬케이크 스왑이라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뭐 이번 주에도 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저 시장이 또 하락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자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토큰이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 구조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만한 서비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찾게 됐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그 저희가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덱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더리움 쪽에는 유니스왑 있을 거고 이제 그 BAC에는 팬케이크스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덱스 이제 그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탈중앙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상이 없어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제 새롭게 사람들이 봤을 때 뭘 원하냐고 봤을 때는 점점 더 좀 이제 복잡한 이제 서비스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옵션이 되었든 아니면 좀 더 이제 마진이 되었든 이제 그런 방식을 좀 많이 쓰는데 저도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알케믹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API 와인 같이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그런 이제 랜딩 방식을 좀 바꾼 방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1세대, 2세대 디파이라 그러면 최근에 나오는 건 이제 3세대, 4세대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뭐 나중에 제가 다른 얘기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이제 재밌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네, 바로 제가 진행하면 될까요? 아, 예, 예. 잠깐 얘기를 했다가 지금 싸워서 떨린 거 몰랐는데, 알케믹스하고 API 와인을 지금 예로 들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약간 새로 아, 나오긴 했지만 좀 이제 네네. 특이한 부분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아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조금 많이 썼듯이 사실 디파이, 그러니까 즉 뭐 그냥 금융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해봤을 땐 그 DEX, derivatives, 그 다음에 그 랜딩 자체,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좀 메인 키 브랜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가장 인기가 많고 그리고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기본 브랜치는 무조건 저는 기본적으로 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BSC가 딱 먹기 좋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해킹 사건도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디파이를 써야 되는가라는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돌아서 결국에는 가장 좀 원류인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고 가장 베터 테스트가 좀 지속적으로 잘 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도 활용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컴파운드 뭐 신테릭스도 될 수 있겠죠. 뭐 맥다오 이런 것처럼 가장 좀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이 디파이 시장에서 큰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가장 오히려 조금 더 니즈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인기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아까 전에 복잡한 서비스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고정 이율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뒷단에서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Element Finance, 뭐 Notional Finance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정 이율을 적용을 하는데 사실 이전에도 뭐 Saffron Finance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Ribbon Finance 이런 그 프로젝트들은 사실 뭐 그 principal token, 그러니까 원금 토큰 모델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tranche를 나눠서 뭐 senior tranche, junior tranche 이런 식으로 나름 금융 모델을 좀 접목을 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금 디파이를 써보겠다는 그 뭐 전통 금융사들의 니즈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부분에선 큰 규모의 금액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모델들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모델들이 검증이 되느냐 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고정 이율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 중에 최근에 좀 나온 이런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 전문가분들을 모신 만큼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 분이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디파이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이 되면 이제 유니스왑 V2 이제 어떻게 AMA 모델 덱스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은 뭐 컴파운드나 이제 많은 프로토콜들이 이제 각자 토큰 출시가 되면서 이제 거기서 유동성 막 채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자 파밍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TBL이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이 됐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민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디파이의 모델들이 약간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좀 근본적인 그러니까 뭐 그래서 MMM 덱스랑 뭐 랜딩이랑 그리고 뭐 이제 이제 뭐 자산을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프로토콜들이 제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여태까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디파이 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하고 있는 중에 있는 모델 중에서 AMA 모델 덱스가 아직까지 저는 여전히 선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이더리움이 뭐 가스피가 너무 비싸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용자들이 뭐 사용하기도 버겁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사용자들 수익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제 이런 AMA 모델 덱스들이 이제 뭐 기능이 워낙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제한점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AM들은 뭐 그나마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뭐 런칭한 유니스왑 V3라든지 뭐 밸런스 V2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자 같은 경우는 뭐 유동성의 제공에 대한 이제 뭐 새로운 옵션을 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게 뭐 자본 효율성이 이제 V2 때보다 뭐 이게 4,000배보다 훨씬 좋은 이런 자본 효율성을 갖고 있고 이제 뭐 밸런스 V2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뭐 얘네들 이제 뭐 싱글 볼트 모델이라는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뭐 이런 가스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이제 사용자들한테 좀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그쪽 볼트 안에 있는 이제 자금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프로토콜, 예를 들어서 랜딩 프로토콜이나 아베에다 예치를 해서 좀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환경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이런 AMA 모델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저는 이런 다양한 활용도도 많이 생겨가고 있고 아직 초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 이제 이런 뭐 유니스왑 V3나 밸런스 V2 같은 이런 좀 AMA 모델 창의적인 모델들이 이제 계속 이제 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제 새로운 상처가 나오면 디파이 시장이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자본 효율성 얘기해 주셨는데 분명 뭐 유니스왑의 버전 3가 나오면서 이게 그 분석한 기사를 봤었을 때 거기에서도 대두된 개념이어가지고 상당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본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과연 디파이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 자본 효율성이 중요한 플레이어가 과연 누구인지는 이 디파이 쪽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생각이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한 번쯤 얘기를 나눠봐도 굉장히 좋은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그래도 어쨌든 세 분께서 각각 조금씩 다른 말씀 해주셔서 듣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두 분의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 디파이 시장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일반 사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 유저분들이 많이 접하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오늘도 이게 두 건의 해킹 어쨌든 자금 유출 사건이 발생해서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런 굉장히 큰 리스크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플래시론에 의한 공격은 말할 것도 없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디파이에 새로 진입하는 분들과 디파이에 대한 이번 대중의 인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디파이에서의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좀 중요시 보시는지 그 부분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디파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대처 방안 중에서 혹시나 보시기에 괜찮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해주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이제 노정훈님 먼저 말씀을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일단 뭐 최근에 워낙 이제 뭐 BSC 기술 기반에서 많은 이제 공격이 발생됐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막 뭐 컨텐츠에 대한 뭐 코드가 버그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코노미 쪽으로 이제 뭐 좀 잘못 짰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프로토콜에서 이제 가격을 가져올 때 오라클을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라클을 좀 모델을 뭐 구조를 잘못 이해를 해서 이제 뭐 그러한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러브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먹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네, 확실히 약간 이게 일반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분석하기에는 워낙 이제 매우 어렵고 이제 진짜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걸 좀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웬만한 이제 일반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이제 뭐 이드 파밍을 할 때는 이제 이드 파밍을 할 때 이제 막 애들은 좀 더 이제 스시의 마스터 셰프 컨택트를 이제 포크를 해서 이제 갖다 사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제 거의 한 99%가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스시의 마스터 셰프 컨택트의 뭐 일반적인 좀 뭐 대표적인 이런 코드를 좀 보고 이제 그쪽 코드를 좀 어느 정도 보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떤 게 다른 점이 있고 어떤 게 막 좀 위험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타임락 여부. 이제 타임락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제 뭐 컨택트가 코드가 이제 바뀌면 이제 바로 바뀌지 않고 이제 타임락이 이제 뭐 이틀이다 하면 이제 이틀 뒤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약간 업데이트 기간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타임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어떻게 보면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많은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 같은 게 이제 무조건 오픈 소스가 되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좀 뭐 러그풀 된 프로젝트나 이런 프로젝트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더 스캔이나 BSC 스캔 이런 스캔들 안에서 이제 그 코드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오픈 소스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가 안 되는 프로젝트는 좀 약간 대처하기 어렵고 좀 뭐 이런 방금 말한 이제 공격당할 리스크가 매우 크고 근데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한 제가 이제 이런 리스크 요소들을 좀 어느 정도 좀 확인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디파이 공격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디파이 보험은 사실 저도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상승 중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세를 이제 계속 보이는 이제 분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디파이 보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컨택트 커버 모델이랑 뭐 자산 리스크 해지 모델이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넥서스 뮤추얼이나 오핀 같은 이제 레거시 탈중앙 보험 프로젝트들은 뭐 이런 디파이 사용자들이 뭐 자주 사용하는 컨택트나 아니면 이제 이런 뭐 좀 대중적인 사용하는 이제 자산들 위주로 이제 보험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근데 그나마 이제 많은 이제 현재 많은 이제 뭐 컨버전스랑 아니 뭐 인슈레이스 에이스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런 방금 말한 이제 뭐 넥서스 뮤추얼 주류 자산 이런 만 노린다고 하면 이제 그런 인슈레이스 같은 그런 프로젝트는 이제 롱테일 에셋이나 아니면 뭐 이제 NFT나 아니면 좀 소위 좀 약간 작은 시장을 좀 보험 상품을 이제 출시하는 경향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뭐 아직 뭐 이런 뭐 보험으로 해서 이제 커버 되려면 커버가 한 이제 TBL 5%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만약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제 뭐 이런 보험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이제 그런 시장이 계속 성장 행사가 이제 보이면 멀지 않아 이제 전체 뭐 이런 디파이 TBL이 이제 뭐 커버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 러브풀에 혹시 당해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좀 약간 좀 안정적으로 좀 다루는 이제 그러니까 자산을 그렇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네, 러그풀은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실제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친절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총님 민성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전에 사실 마이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일단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들은 그 정도로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오디시라는 것, 즉 이제 테크가 기술 감사라는 것이 꽤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CERDEC, 뭐 팩실드 이런 곳들에서 사실은 오딧 레포트를 내주는 게 중요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약간 일종의 저희가 V3나 아니면 뭐 카스퍼스키 이런 것들 쓰는 느낌으로 되지 않는 이상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허점들, 루프홀들은 항상 어디든가에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너무 이른 프로젝트들은 알파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알려져 있다고 해서 알파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더 잘 살펴보셔야 돼요. 뭐 디파이 코리아를 마찬가지로 뭐 실제로 그냥 디파이 이제 영문 커뮤니티 또는 이제 다른 조금 디파이에 대해서 정말 일드 마이닝을 정말 좀 헤비하게 하는 커뮤니티들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것에 대한 좀 판단이 어떤지 사실 그걸 커뮤니티 어댓이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내가 이거 어디서 그냥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실 자발적인 인구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인구들의 좀 의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금 뭐 백커도 잘 모르고 정말 커뮤니티 드리븐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한번 그 커뮤니티 드리븐 프로젝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방식인지 아이디어는 마음에 드는지를 아예 그냥 개인이 DD를 하듯이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를 정말 내가 이 스타트업에 일종의 투자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디파이 프로젝트에 접근을 할 때 대부분 뭐 이거 적금 예금 상품 아니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생각을 해볼 것이 어찌 보면은 저희는 이 특정 컨트랙트에 넣어서 저희의 돈을 불리기 위해서 이 디파이 프로젝트 또는 디파이 서비스, 디파이 컨트랙트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런 좀 마인드셋 자체를 아예 이런 부분들로 조금 상정을 하고 하나하나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때 수반되는 것이 뭐 커뮤니티에서의 여론을 찾아본다든가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마이크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제 이더 스캔, 뭐 BSC 스캔에서 이제 코드들을 쭉 보고 현재 지금 지갑들이 얼마나 지금 분산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현재 지금 뭐 커뮤니티나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DD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스트럭처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 보험 서비스는 아까 전에 마이크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동의합니다. 계속 시장 자체는 커질 것 같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인슈레이스, 뭐 타이틀 파이낸스 같은 프로젝트들과 지금 현재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저는 이 보험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가 있을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넥서스 뮤추얼, 오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각자 커버의 범위도 다르고 일종의 구조 자체가 그냥 매칭 펀드 형식인 경우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펀드를 해주기도 하지만 사실 자금이 어느 정도 좀 쌓인 디파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험 펀드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매칭 펀드를 만들어서 뭐 일종의 이제 공동 보험 풀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자금줄 되는 것 정도? 그러니까 굳이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 credit delegation, 그러니까 결국에 신용대출 정도 약간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헤지 파이낸스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좀 선제적인 보험 역할을 좀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화이트햇 해커들이 좀 모여 있어서 이제 리워드 풀을 만들고 화이트 해커들이 이제 특정 프로젝트에 뭐 예를 들어서 파트너십을 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컨트랙트를 전부 다 까보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컴피티션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딱 리워드들을 이 화이트 해커들이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상정을 하여 이것들을 제공을 해주면은 선제적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에서 나온 프로젝트인데 저는 좀 앞으로 보험 자체도 사실 일반 금융시장 보험에 비해서는 좀 다른 모델을 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컨트랙트로 진행되고 있는 디파이 서비스들답게 이런 좀 선제적인 보험 서비스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여 저는 단순 보험 시장이 그러니까 규모상으로 크는 것도 크는 거지만 조금 타입 자체도 조금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투아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다들 좀 디파이 내에서 투자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좀 해킹도 많이 당하고 그런 편입니다. 한 올해만 하더라도 7번 당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디파이 자체가 아무리 어디서 받았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비지락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서 몇 번 받았지만은 그래 돼서 공격당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특히 이제 플래시돈 관련해서는 플래시간 돈을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제 공격 당하면은 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프로토콜 있잖아요. 아베라든지 이제 메이커라든지 물론 컴파운드라든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경험이 좀 쌓여가지고 좀 그런 안정성이 좀 있다 하면은 이제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디파이의 그 목적이 약간 돈을 불릴 목적이면은 그쪽에 이제 대부분을 놔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이제 보상으로 그거를 좀 더 이제 리스크한 거에 넣는 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피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 그거를 이제 관리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안전한데 좀 더 넣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한 거는 좀 더 적게 넣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재밌는 게 그 꼭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플래시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나쁘게 생각하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플래시론 많이 사용하지만 플래시론 자체나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럼 시스템 어떻게 구축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얘기하신 보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금액을 크게 하면은 물론 보험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암호화폐 시장을 저희가 잃을 돈만 약간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잃을 돈으로 하는 건데 그게 뭐 실제로 잃어도 괜찮으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도 좀 봐서 저도 뭐 보험 시장을 재밌게 보고 있긴 하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 드는 거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정 안 되면 나중에 뭐 다른 데로 이직해야죠. 그런 보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두아님께는 사실 아까 정우님한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려고 했었어요. 러브풀에 단계분들이 있으시냐는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본인께서 미리 시작부터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생생한 정보를 말씀해 주신 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험 말씀 드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뭐랄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 종사이신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 분야가 사실 아직 뭐 좋은 말로 하면은 규제가 전국되어 있지 않고 좀 거친 단어로 얘기하자고 하면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 일부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랬을 때의 장점이 현재 지금 주류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제도상으로 인정받는 모델뿐만이 아닌 다른 형태의 모델도 충분히 실험해 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보험에서도 꼭 현재 지금 금융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보험이 아니라 좀 그렇습니다만 용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경단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설 보호하는 이런 식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델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으로 한번 이 보험이라는 것을 한번 해석해보고 이 자기 자산을 지킨다는 것 정말 자산을 지킨다는 거는 근대 현대뿐만 아니라 옛날 중세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전통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좀 뭐랄까요, 좀 뭔가 탁 기존에 있는 선입견을 이렇게 좀 벗어나는 하나 좀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너무 앞서 나간 얘기죠. 어쨌든 뭐 제가 좀 여러분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이 역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얘기인과 동시에 상당히 또 깊은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더리움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유니스왑 V3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는 이더리움의 가스비 문제 때문인데요. 이더리움의 가스비 문제로 사실 BSC가 커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더리움 가스비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자체로 또 지금 현재 BSC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이더리움의 가스비로 인해서 다른 플랫폼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뭐 아발란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런 대안 플랫폼들을 찾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이더리움의 개선이나 또는 이더리움 2.0이 등장을 하면은 이 추세가 일단락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그 대안 플랫폼들이 과연 지속성이 가능한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성님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EVM compatible, 즉 이제 그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사실 한편으로는 BSC와 그리고 BSC 이후에 뭐 솔라나, 아발란치 그리고 뭐 폴리곤 등등 이제 다양한 좀 체인들이 부각이 되도록 만든 것인데요. 이러한 추세 자체는 저는 계속 조금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실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사실 사람들 자체가 뭐 당연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체를 많이 분산을 하겠죠, 결국에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알파를 찾으려는 움직임은 보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가 UX가 훌륭하다라고 했을 땐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why not? 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why not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되게 좀 많은 서비스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다른 체인들 자체가 뭐 테조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이더리움이나 이런 자산들을 랩핑해서 자신들 테조스 체인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게 해주겠다. 즉 자신들이 자처해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즉 이미 거의 SOV, Store of Value, 즉 그 가치의 저장을 할 수 있는 체인을 자신들이 도와주겠다라는 스탠스를 자처한 입장에서, 사실 다른 체인들 또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철학적 차이, 뭐 사실 어찌 보면은 좀 비즈니스 전략 차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좀 체인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을 하는 모습 아닌가라는 해석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오히려 더 다양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사실 이더리움 디파이 외에도 뭐 이제 좀 다른 뭐 BSC 그리고 이제 솔라나, 뭐 폴카닷 이런 것들도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실 들고 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거에서 사실 아토믹 수업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랩트 BTC, 뭐 TBTC 이런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랩트 토큰이 나온 건데, 사실 이번에 서브레인이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RSK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 비트코인 홀더들이 다른 체인으로 옮겨가지도 않고 그냥 실제로 그냥 자신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자신의 자산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더리움 디파이 자체가 많이 커지면서 이 파일을 조금이라도 더 떼오려는 시도는 반복될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더 나은 UX를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들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일종의 virtuous cycle은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 반복될수록 저는 이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저는 이런 좀 다양한 시도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사실 속도나 수수료의 이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떠나서 이제 APY를 잘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리스크라고 하면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BSC에서 터지고 있는 여러 해킹 이슈들 그리고 노드 집중화 이슈들 등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안님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저도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저는 원래 메이커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 디파이만 좀 쓰고 사실 다른 이제 메인넷 디파이는 오랫동안 안 썼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좀 추천하거나 해도 그러다가 이제 저 스스로 너무 가스비를 많이 쓰니까 이더리움 스스로 많이 쓰니까 한번 뭐 테스트 해보겠다 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고 어차피 뭐 기능도 비슷하고 그래서 좀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이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 좋은데 문제가 대부분의 다른 지금 메인넷에 있는 시스템이 급하게 이더리움에 있는 거를 베껴서 한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간단한 거는 괜찮은데 이번에 뭐 이제 팬케이크 버니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도 그렇고 자기들이 실제로 개발한 건 아니고 코드를 베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들도 이게 뭐 수수료비는 싼 건 좋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다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큼인지 게다가 이제 다른 메인넷 같은 경우는 뭐 보험이나 그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민이 좀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쓰겠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메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레이튼 쪽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제 클레이튼이 어떻게 보면 또 메이커랑도 같이 협업을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클레이튼 자체를 사람들이 이제 클립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혁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대부분의 메인넷, 예를 들어서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지금 개발을 계속 하고 있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웹 월렛이나 그런 게 좀 사용하기 좀 어려운 편이에요. 물론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하셨듯이 쓰긴 할 테지만은 그게 얼마나 유저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BAC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하니까 또 많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메인넷일수록 좀 유리할 거고 아직 좀 이제 접근하기 복잡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발란치나 그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주변에 아발란치 사용하다가 또 포기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처음에 특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얼만큼 그런 이제 다양한 메인넷의 브릿지를 많이 연결하는지. 왜냐면 아직도 유저나 그런 분들은 이제 이더리움에 익숙하기도 하고 그게 작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발란치 말씀해 주셔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직까지 아발란치 지갑을 못 만들었습니다. 원래 만드는데 2개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게 뭐야? 그래서부터 시간을 내서 만들어야겠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만들고 있네요. 네, 이런 부분도 어쩌면 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모정훈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그때 사실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뭐 가격이 많이 뭐 물론 지금 가격이 떨어졌지만 막 전고점을 얘기하면 뭐 이제 $4,400를 찍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용자들이 이제 뭐 수수료를 내는 이제 부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 커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자금들이 뭐 EVM 상호 유용성을 가진 메인넷이나 아니면 이제 뭐 레이어트에 대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방금 말한 이제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뭐 이런 많은 메인넷들이 뭐 BSC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랑 자본 성격이 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은 어떻게 보면 좀 큰 기관들이 이제 모든 기관들을 다 이용하는 게 이더리움이고 이제 근데 그 기관들도 어느 정도 좀 자기만의 욕심, 뭐 자기만의 위치를 세우고 싶어서 되면 이제 뭐 솔라나나 아니면 뭐 아발란체나 아니면 BSC나 뭐 이런 메인넷에서 이제 자기만의 이제 위치를 선점하고 싶어서 메인넷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거기서 좀 먹을 수 있는 공간,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제 거기 있는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파일을 이제 뺏어 먹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까지 이제 이 추세가 이제 지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대표적인 이제 성장세를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약간 폴리곤 이제 폴리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아마 전고점을 생각하면 이제 TBL이 한 16빌리언을 이제 도달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물론 이제 방금 말한 뭐 솔라나나 뭐 아발란체나 BSC는 좀 더 이제 이더리움 이제 기반을 포크해서 이제 만든 이제 체인이고 근데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레이어트거든요. 이제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레이어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곤의 이 성공적인 이런 예시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이런
이제 OKEX나 비트피넥스, 이제 비트파이넥스,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거래소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막 레이어 2 기출금을 이제 지원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레이어 2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방금 말한 장점들, 뭐 가스비 뭐 싸고, 뭐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이제 좀 UX나 UI가 이제 친화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한 추세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두 번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리스크 부분인데, 근데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메인넷마다 다 리스크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리스크를 이제 대표적인 리스크를 제가 얘기해 보면 이제 뭐 BSC나 이런 메인넷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래소 신뢰나 이제 워낙 이제 바이낸스의 신뢰 기반으로 이제 만든 메인넷이기 때문에 물론 뭐 거래소 신뢰 리스크, 신용도 리스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메인넷 뭐 솔라나나 뭐 아발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자산을 옮겨가는데, 근데 이 브릿지가 또 이제 일반적으로 중앙화가 이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브릿지도 어떻게 보면 중앙화 리스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두아님이 말씀하신 이제 많은 좀 더 이더리움 거 애플리케이션을 포크를 해서 이제 다른 메인넷에 옮겨갔는데,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랑 이제 다른 메인넷이랑 이제 그 구조가 매우 다르거든요. 이제 뭐 그래서 블록 생성이라든지 뭐 합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이코노미 쪽으로 이제 리스크가 큰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다른 메인넷 토큰들 시가총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보다 이제 매우 작잖아요. 그리고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디파이의 TBL 이제 성장 공간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메인넷 토큰의 변동성이 이제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디파이 시장의 약간 이런 유동성 사이클이 매우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메인넷에 있는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유동성이 급격히 빠질 수도 있고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 이 디파이 프로젝트의 펀더멘탈이 영통이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엄청 크게 이제 끼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제 그 프로젝트의 토큰의 가치도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이더리움 디파이보다 이제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자산을 디파이 운영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좀 약간 좀 부적합한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네네. 친절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래도 좀 사실 파격적인 답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이더리움 2.0이 나오면 싹 망할 것이다, 막 이런 멘트들 했는데 저만이 기대한다 봅니다. 많은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는 이제 저희가 미리 지금 디파이 체험 워크숍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에게서 설문을 통해서 취합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좀 주셨어요. 여러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건전성 측정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를테면 뭐 건전성을 비교한 사이트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치자산 대비 대출 금액까지,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전통 금융권에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판단하는 지표, 재무 지표인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와, 그리고 이것 이외에 디파이 프로젝트만의 특성으로 인해서 어쩌면 꼭 디파이 프로젝트만의 특성과 함께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프로젝트만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했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인이나 지표가 있는지 문의를 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도안님부터 좀 해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 금융이랑 비교하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디파이 펄스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이제 디뱅크라는 곳에서 가면은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파이 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보시면은 이제 디파이 이 프로토콜에 얼만큼의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저희 기존 금융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면은 얼만큼 자금을 운영하고 얼만큼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를 통해서 그래도 이게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디파이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디파이 펄스 봤을 때 이제 상위권에 있는 예를 들어서 메이커라든지 아베라든지 컴파운드라든지 아니면 뭐 커브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더 이제 그 뭐
유저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봤을 때도 좀 더 선호하는 약간 그런 디파이 프로토콜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봤을 때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디파이 펄스든 뭐 디뱅크든 가시면은 그게 자산 규모가 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간. 그러니까 어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처음에 했을 때 엄청 클 수도 있지만 그런 프로토콜에 의해서 한 달도 안 됐다. 그러면은 좀 고민할 게 많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성장했다 그래도 한 달밖에 안 됐으면 그동안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쪽에 오래 있던 디파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3년 됐던 것도 좀 많으니까 그러면 보면서 그동안 그래도 다양한 뭐 시장 변화가 있었지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래도 좀 더 이제 좀 튼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만약에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시게 된다 그러면 뭐 깁허브라든지 그런 기술 쪽으로 들어가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뭐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있으며 그다음에 얼마나 커뮤니티에 이제 뭐 피드백이나 그런 걸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회사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고객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고객들의 의견을 얼마큼 반영하는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디파이 약간 펄스나 그런 걸 통해서 얼마큼 자산을 운영하는지의 기준으로 좀 많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통금융권에서 금융회사들의 그 역량 이런 거를 파악하는 유치자산, 이게 역시 디파이 프로젝트도 똑같이 있고 그걸 확인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정훈이 이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많은 디파이들을 보면서 일단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약간 좀 디파이 프로젝트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드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전통 금융시장을 보면 이제 주식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각자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다르고 각자 어떻게 보면 각자 이제 각 주식마다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각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주가 수익 비율 해가죠.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이제 퍼라고 하는데 이 퍼 레이시오가 이제 뭐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가 가치가 뭐 싼지 비싼지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사실 디파이도 어느 정도는 이게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엄청 커졌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토큰 터미널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립토피 인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두 사이트가 뭐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각 프로토콜마다 이제 수익이 얼마 났고 지금 그 수익에 이제 그 토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퍼 레이시오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제 이 가치가 비싼지 싼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사이트인데 근데 물론 지금 아직까지 이게 뭐 주식시장처럼 이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이 뭐 해당 토큰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런 캐시플로우 만들 수 있고 이제 어떻게 그냥 가치가 싼지 비싼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이제 사이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는 현금 흐름과 주가 수익 비율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은 얘기가지고 굉장히 귀가 확 트였었는데 그 정우님 괜찮으시면 그 채팅방에다가 저희 채팅 줌 채팅에다가 토큰 터미널과 크립토 B4 네. 제가 정확히 된 네네. 건데 그 사이트 URL을 좀 적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민성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나머지 두 분도 되게 좀 좋은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요. 특히 마이크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네트워크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가 또는 앱 사용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최근에 특히 핫해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도입되고 있는 잣대인데 일종의 비트코인에서 스톡 투 플로우 레이시오를 처음으로 뭐 도입을 해서 좀 비교를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디파이 프로젝트들 자체가 결국에는 성행함으로써 이더리움 수수료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다양한 지금 뎁들 또한 수수료 수익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덱스에서 이 토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걸 환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저는 이 그 cryptofeed.info나 이런 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 이 적정 가치가 얼마이냐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일종의 적정 가치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안 플랫폼 및 리스크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저는 아까 전에 건전성에 대한 그 담론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제 코드가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배틀 테스트가 오랫동안 되었는지, 아까 전에 두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자산들이 주로 취급이 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아이언뱅크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파트너십도 굉장히 참 주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저희는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취급하는 자산 자체가 만약에 불량 자산이다라고 하면 사실 당연히 리스크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랫폼을 확인을 했을 때 당연히 얼마나 배틀 테스트가 오래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 플랫폼이 어떤 자산들을 취급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자산을 취급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나 원인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하게 뭐 커벌런트나 아니면은 듀 애널리틱스 같은 정보의 사이트, 그러니까 그 인포그래픽 사이트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좀 그 어떤 자산군이 지금 뭉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해주셔서 듣는 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숙님께도 아까 말씀하신 커버넌트나 또는 듀 애널리틱스, 이 사이트를 좀 채팅창에다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원이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 분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분들은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시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분들이어가지고 솔직히 지금 1시간이라는 시간이 좀 너무 아깝고 타이트하긴 합니다. 하지만 세 분들은 뭐 힘드시겠죠. 2시간, 3시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려우시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만큼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도 사회를 보는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부재 문제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더욱 심한 부분인데요. 금융은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니면 뭐 내재적으로든 어쨌든 규제가 떼낼래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이 이제 규제 산업인 만큼 규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디파이 업계에서 현업에 있으면서 파악하시는 이 정부의 규제 방향성,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정부 규제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디파이가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주류 제도권이라고 할까요? 주류 제도권에 편입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고 언제쯤 될 수 있을지 아마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야 이제 커스터디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먼 기간이 걸리겠지만 뭐 어느 정도라든지 뭐 어느 시점이라든지 또 어떤 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좀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모정호님부터 한번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네네네. 뭐 일단 뭐 이제 워낙 이제 지금 이제 규제가 이제 뭐 최근에 들어서 제가 중국 쪽 규제가 많이 그 세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이제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막 중국이 뭐 약간 뭐 이런 자산적인 측면 이제 뭐 이런 암호화폐 이제 투자자 말라는 이제 막 이런 규제 방향성이 이제 정해져 있어가지고, 최근에 뭐 OKEX가 이런 뭐 OTC 거래 이제 C2C 거래라고 하죠. 이제 약간 개인 대 개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제 위안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지 그 서비스를 이제 막아놨더라고요. 이제 이번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규제가 이제 생성이 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디파이를 이용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을 가지고 이제 약간 뭐 테더를 바꿔서 이 테더를 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작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거래소 시작점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막아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좀 디파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됐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자산에 대한 가치도 어떻게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추가로 지금 TBL도 엄청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은 이제 정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디파이는 어떻게 보면 좀 무화과성이고 이제 탈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세탁이나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제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나중에 뭐 이런 미국이나 뭐 이런 많은 나라들이 좀 그쪽으로 이제 방향성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만약 제 생각에는 지금 그나마 지금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좀 거래소나 이제 약간 좀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막 디파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나라들 측면에서는 이제 약간 디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으로 좀 많은 허들이 낮춰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코인베이스 상장이나 아니면 나중에 뭐 이런 비트코인 ETF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미국 어떤 기관은 이제 디파이 ETF를 이제 또 이제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ETF들이 이제 계속 점차 이제 상장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아마 좀 디파이가 정식적으로 이제 금융 상품으로 좀 인정받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나 최근 중국의 규제 이슈라든지 뭐 마이닝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라고, 특히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민성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규제 방향성 자체로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KYC, AML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프트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업체들이 사실 최근에 덱스와 협업을 한다 이런 뉴스들을 조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이런 좀 특히 AML 부분에서, 그러니까 KYC AML 부분을 기본적으로 일단은 다 도입을 시키려고 할 거고, 그 물론 그의 반대급부로 조금 일종의 헤이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뭐 그 역할을 하는 서비스들도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종의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또는 프라이버시 그 프로토콜 자체를 좀 갖추려고 하는 프로젝트들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한다보다는 그런 것들을 맞춰가되 이제 프라이버시 기능까지 좀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찌 보면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코인베이스 CEO가 우려했듯이 비수탁형 지갑들까지 싹 조사를 하겠다라는 자세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유념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파노티콘형 디지털 머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연 디파이가 그러면은 정식 금융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제도권에 편입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에는 이 기관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상품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버드 재단과 같은 정말 인스티튜셔널 머니를 받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뭐 물론 투자금 부분이고, 이 투자금 부분이 사실 충분히 저는 이 디파이 섹터에도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고정 이율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양한 고정 이율을 만들기 위한 뭐 트란체 모델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주류 제도권에 편입되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블록파이와 같은 CFI 모델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가, 할 수 있는가, 노출이 되었는가 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쪽에서 사실 결국에는 디파이 모델들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좀 일종의 CFI 모델들을 통해서 디파이에 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노출이 돼 있는 것들은 이미 진행이 되었을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뭐 적어도 이번 연도 연말까지는 일단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막연하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시기에 대해서 좀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가 디파이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두한님 마지막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규제 관련해서는 디파이에서도 꽤 핫한 이슈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실 언급하신 부분은 디파이는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디파이 자체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현금이나 뭐 저희가 말한 중화거래소나 그런 데 닿을 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디파이에서도 저희가 하는 단어가 그 엣지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디파이 자체는 사실
그런 규제나 그런 거를 피할 수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현금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래소로 보내거나 기관에 보내거나 그런 거는 다 이제 그런 KYC나 그런 게 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에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로토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다른 기자님도 물어보셔서 제가 얘기해 줬지만 톰레이더 캐시라는 이제 디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는 그걸 개발한 분들도 다 그 운영한 키를 이제 태워버려가지고 소각해가지고 그거를 심지어 그 사람들이 감옥 가거나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절대로 셧다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실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도 뭐 그분들이 다 죽거나 하더라도 컨트랙트는 알아서 운영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생각하는 규제를 넣는다 해도 사실 효력은 없거든요. 대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가 예를 들어서 거래소로 들어갔다 했을 때 그거를 규제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또 규제에 관련해서도 복잡한 게 많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러면 나중에는 좀 기관들도 관심 있는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은 당연히 있고요. 사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원래 이제 사람들이 그레이스케일에 비트코인을 많이 알긴 하는데 그레이스케일도 가면은 이제 디파이 그 코인들도 그 자기들도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했고요. 이번에 이제 물론 이제 완전히 저희가 생각한 디파이까지는 아니라도 체인링크도 넣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다양한 그 이제 보고에 의하면은 뭐 메이커라든지 아베라든지 이제 다양한 또 이제 프로토콜들도 나중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나 그런 기관에서도 이제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다양한 분들이 또 디파이 인덱스든 아니면 개별 이제 코인이든 또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디파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시로 들어서 그 해외에서는 좀 흔하지만 국내에서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코인원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저들을 대신해서 이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이든 아니면 그 기관이든 이제 직접 이제 메타마스크나 그런 걸 통해서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걸 대신 해주는 건데 그런 서비스를 결국에는 이제 좀 더 큰 기관이나 그런 금융기관에도 그 비슷한 방식으로 제한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사실 안도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블록체인 쪽에서도 계속 블록체인 쪽에서 얘기를 할 때 가끔씩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코드이스 로가 있지 않습니까? 코드이스 로라는 부분이 과연 이 부분과 규제가 이제 맞닥뜨려지면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고 가장 큰 갈등이자 가장 중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역시 디파이에서도 역시 비슷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오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 알아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얘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다 했고 예정된 시간이 약 10분 정도 이제 오버가 됐네요. 지금까지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시지만 역시나 이에 따른 궁금증이 또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궁금증은 저희가 이제 어쩌면 이제 텔레그램 그룹방에서도 모집을 해서 어쩌면 좀 전달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달해 주시면 또 말씀을 좀 부탁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금융권에서 지금 디파이 체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조언 한마디씩 좀 해주신다고 하면은 어떠실까요? 예, 이 간략한 조언을 이번에 예, 민성님부터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일단은 사실 그 각자의 목적에 따라 되게 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거는 디파이 섹터를 좀 넘어서서도 그냥 이제 블록체인 시장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양한 좀 일종의 코인에 대한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당연히 그 현재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전통 자산 시장과는 참 많은 좀 다른 양상들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디파이 섹터에서 뭐 보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은 이제 그 파생 상품의 일종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실 결국에는 금융이 원래 발원을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디파이 섹터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런 좀
그 변화에 대해서 많이 조금 캐치를 하실 수 있으면은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던 어떻게 뭐 러그풀을 피하는지, 어떤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런 좀 그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시장을 팔로우업을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결국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적인 DD 부분은 사실 기본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초반 알파를 만약에 찾고 싶으시다 하면은 시장에 대한 좀 꾸준한 팔로우업을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이런 기회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음,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편집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뭐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해당 관련해서 그러면 디파이 코리아 또는 제 채널 크립토니트에 오셔서 여쭤보시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도아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디파이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피드백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드리는 게 진짜 그 블록체인 자체가 아주 신 프론티어 기술이지만 그중에서 디파이는 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진짜 저희가 인터넷 초창기랑 비슷하게 지금은 이제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리스크도 많고 그러지만은 결국엔 좀 더 이제 성숙해지면서 좀 더 이제 확장될 그런 이제 분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디파이를 그 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또 추후에는 이제 특히 이제 저도 기존 금융권 분들이랑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직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기존 금융권에선 당연한데 디파이는 없는 게 아직 많아요. 왜냐하면은 디파이 있는 분들은 그 배경 자체가 기존 금융권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권에서 당연하지만 아직은 없으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피드백도 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이제 하시면서 생각하시다가 또 이제 그 관심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한테 제안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또 만드는 이제 서비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이제 의견과 그다음에 제안과 그런 게 엄청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하면서 그냥 이거를 통해서 그냥 뭐 한번 얘가 해보면서 하는 거지도 있지만은 실제로 진짜 그러니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애플 초창기나 아니면 인터넷 초창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우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일단 방금 이제 두한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디파이도 워낙 이제 초창기이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파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창업하는 이제 하신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금융 베이스가 막 그렇게 좀 막 금융 막 경험이 많이 없고 이제 어떻게 만든 프로젝트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이제 디파이도 신생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존 금융권이랑 좀 매우 다른 리스크도 갖고 있고 이제 매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방금 말은 이제 제가 방금 앞서 말했듯이 뭐 이제 각자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마다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나 만든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방금 말한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뭐 컨택트 리스크나 아니면 뭐 이런 커뮤니티의 성숙도 아니면 방금 말한 이제 또 이제 뭐 각 프로젝트마다 이코노미 이제 아키텍처도 이제 매우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참 이제 좀 이제 기존 금융권이랑 어떻게 보면 뭐 주식시장을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해도 이제 매우 다르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번 이제 많이 좀 만약 좀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 한번 이용을 해보면서 약간 뭐 이런 뭐 디파이 프로젝트 이제 이도를 메인뿐만 아니라 뭐 테스트넷이나 이게 좀 뭐 자금을 이제 실제로 투입할 필요 없이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 프로젝트 이러한 서비스가 정말 이제 기존 금융권에 정말 이 값이 합치면 정말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런 한 솔루션이 아마 나중에 많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디파이 코리아나 제가 이거 방금 말한 이제 민성님이 운영하신 이제 뭐 크립토 니들에서 이런 뭐 디파이나 시파이 어떻게 같이 뭐 같이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이제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잠깐 말씀 나온 거이기도 한데 이 디파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DYOR이라고 질문을 많이 쓰시죠. 유용 리서치를 이제 하라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는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서 DYOR을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야말로 특히나 디파이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또한 전통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좀 더 좋은 디바이어를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분야 이를 위해서 저는 전통금융권분들 디파이를 체험하고 디파이 전문가분들과 기존에 계시는 이 도메인 굉장히 풍부한 도메인 난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과의 금융권분들과의 서로 소통 얘기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가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간의 이해폭을 넓히고 디파이에서 현재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 분 참가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종종 이렇게 다른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잘 마련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 감사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그럼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내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